저는 집안에 퍼진 라일락 비누 냄새를 맡고 30년 전 여름을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있는 벽시계를 본 그날 밤, 제 인생도 같이 멈춰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라일락 비누 냄새였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 부장검사로서 하루 종일 복잡한 사건들과 시름한 피로감에 젖어 있었는데 그 향기 때문에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텅 빈 집에 누군가의 움직임이 느껴지니 낯설었어요.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가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엌 입구에서 인사를 건넸어요. 설거지를 하던 여성이 몸을 돌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나영입니다. 나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나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눈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왼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칼 흉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1994년 여름, 라면을 끓이다 베인 그 상처였습니다. 라일락, 아직도 그 비누를 쓰나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나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 그냥 오래 써서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나영도 저를 알아봤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라일락 향은 대학교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어요. 거실로 물러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맺혔어요. 30년 전 아버지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나영이 제 집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녁 준비해 드릴까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오시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나영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94년 대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나영은 라일락 꽃밭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 한명현 전 고등검찰청 검찰장이었던 아버지는 검사 집안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나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30년 동안 미혼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쓰는 향수나 비누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나영의 라일락 향이 그리워졌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늦은 기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멈춰 있던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나영과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검찰청 12층 특수이부 사무실에 도착하자 오도혁 차장검사가 이미 출근해 있었어요. 부장님, 새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오도혁이 파일을 건네며 말했어요. 파일을 펼쳐보니 성민재단 이사장 박성민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박성민은 지난달 15일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3일 전에 유언장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기존 유언장에는 재산의 70%를 장학재단과 호스피스 기금으로 기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새 유언장에서는 장남 박준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됐나 보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재단 이사회에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왔고요. 오도혁이 설명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르고 도장 인주가 평소보다 너무 선명했습니다. 박성민 이사장은 말기 암 환자였는데 손 떨림이 심했다는 의료진 증언도 있었어요. 오후에 재단 측 법률 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장국현 변호사였어요. 제가 검찰 수습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였습니다. 현재는 대형 로펌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서준아, 오랜만이네.
장국현이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정중하게 응답했어요. 성민재단 건 때문에 왔네. 이 사건 사회 파장이 클 텐데 원만히 정리하면 어떨까? 장국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등 뒤를 스쳤어요. 커피 타는 냄새가 복도에서 흘러왔습니다. 선배님, 증거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아, 세상 일엔 모난 각을 좀 둥글게 깎아라. 특히 재벌가 상속 문제는 복잡하거든. 장국현이 설득하려 했어요. 선배님, 법대로가 둥글게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국현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놓고 나갔어요. 저는 장국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에 돌아가니 나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시금치나물이 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과 비슷한 구성이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드시고 가세요. 나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을 받으며 나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영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끔 호스피스 병동에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하죠.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민재단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센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사건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과 공증일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민대학교 병원 호스피스 센터에서 CCTV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오도혁과 함께 병원 보안팀장을 만났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인 지난달 12일 자료입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박성민 이사장의 병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8시 10분경에 박준호와 변호사 2명이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약 30분 후에 나오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 안쪽 CCTV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실 내부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보안팀장이 대답했어요. 실제 병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2층 1217호실로 올라가니 아직 환자가 입원해 있지 않아 빈 병실이었어요. 병실 벽에 걸린 시계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저 시계 언제부터 멈춰 있나요? 제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지난달부터 고장났는데 아직 못 고쳤어요. 9시 17분에서 멈춰 있죠.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도혁과 눈을 마주쳤어요. 유언장에는 오후 8시 10분에 작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계는 9시 1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에 검찰청으로 돌아와 호스피스 봉사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명단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윤지우, 29세, 사회복지사 연구보조원이었어요. 연락처 옆에는 성민재단 데이터 분석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우, 혹시 나영의 딸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가니 나영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컵 아래 받침은 파란색 꽃무늬였는데 30년 전 제가 나영에게 선물한 커플컵 세트와 똑같은 문양이었거든요. 그 잔받침 어디서 구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예전에 쓰던 거예요. 나영은 황급히 설거지를 마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파란색 잔받침을 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그 컵이었습니다. 나영이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윤지유가 나영의 딸이라면, 그리고 제 딸이기도 하다면 상황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특히 지유가 성민재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새벽 2시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거실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원에 멈춘 시계와 달리 제 집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짓말을 해도 시계는 기억한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윤지유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영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나영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나영이 저녁 준비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세제 거품이 하얀 거품을 만들며 사라졌습니다. 나영 씨, 잠깐 앉으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나영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1994년 8월 27일 한강공원에서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일을 왜 지금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검사 집안에 맞지 않는 집안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원망스러웠죠. 나영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혹시 지유라는 딸이 있나요? 나영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5년 12월 17일에 나왔어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994년 8월에 헤어진 후 정확히 9개월 뒤였습니다. 제 딸이 틀림없었어요. 지유, 그 아이 내 딸인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 30년 늦었어요. 나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요? 연락이라도 했으면. 연락요? 당신 아버지가 내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나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버지가 뭘 하셨나요?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집 세탁소 임대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은 것도 회수하게 하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찬 공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우는 아버지 없이 컸고 저는 30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나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도혁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윤지유 내일 참고인 조사라는 내용이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 딸이 수사 대상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니요? 지유가 성민재단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어요. 이사장, 유원장 위조 사건 목격자로 말이죠.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지우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증인 보호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지유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지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첫사랑, 그리고 몰랐던 딸. 하지만 법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윤지유가 검찰청에 나타났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나영을 닮은 눈매와 제 어머니를 닮은 코 모양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지유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가슴이 뛰는 걸 억누르며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검사 한서준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조사실에는 오도혁과 서기관도 함께 있었어요. 형광등이 내는 하얀 불빛이 조사실을 밝게 비췄습니다. 지유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29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제 딸이었거든요. 지난달 12일 성민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셨죠? 오도혁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 상담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지유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성민 이사장 병실에서 특이한 일을 목격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8시쯤 병실에 변호사 두 분이 왔어요. 이사장님께 뭔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의식이 흐릿해 보였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오도혁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이사장님이 손을 떨면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시는데 변호사가 이상하게 서둘렀어요. 그리고 지유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괜찮으니까 계속하세요. 제가 격려했어요. 그날 인주가 유난히 매끈했어요. 병동에서 쓰는 도장은 늘 번져서 지저분했는데 그날은 너무 깔끔했거든요. 지유의 증언이었어요. 오도혁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중요한 단서였어요. 도장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제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지유가 벽시계를 가리켰어요. 저 벽시계가 9시 17분에서 멈춘 걸 봤어요. 그런데 서류에는 8시 10분에 작성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계 우리를 도울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조사가 끝난 후 지유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나요? 어머니가 요즘 검사님 얘기를 자주 하세요. 예전에 아는 분 같다고. 지유가 말했어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유 씨 아버지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지유의 대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오후에 도장 감정 전문가가 찾아왔습니다. 성민 이사장이 평소 사용하던 도장과 유 원장의 인주를 비교 분석한 결과였어요. 전문가가 가져온 돋보기 렌즈가 책상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상합니다. 박성민 씨 도장은 오래 사용해서 테두리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그래서 인주가 항상 약간씩 번지죠. 감정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유 원장의 인주는? 오도혁이 물었습니다. 너무 매끈해요. 새 도장으로 찍은 것처럼 깔끔합니다. 분명히 복제 도장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전문가의 결론이었어요. 지유의 증언이 정확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윤지유는 훌륭한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나영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라일락 비누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유는 괜찮았나요? 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훌륭했어요. 정확하고 신중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나영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지유를 29년 동안 혼자서 키운 나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성민재단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회피하기로 한 것이에요. 지유가 제 딸일 가능성이 높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제가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장검사 회의실에서 찬 유리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배당에서 회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언했어요. 대신 오도혁에게 사건을 일임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와 분석 내용은 참고 자료로 넘겨줬어요. 부장님, 증거가 우리 편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오도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이 집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지유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실에서 나영과 마주 앉았는데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이 유독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증인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영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나영의 손 온기였습니다. 법이 지켜줄 겁니다. 한편 장국현 측에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짜 간병일지와 CCTV 타임스탬프 조작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도혁이 도장 감정 결과를 보강 증거로 준비했어요. 테두리 균열과 인주 번짐 패턴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오도혁이 보고했습니다. 밤늦게 검찰청에서 사건 검토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나영이 차려놓은 미역국 냄새가 현관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일날마다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나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나영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고마워요. 30년 전부터 매년 이날을 기억했어요. 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영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라일락 비누 향기와 함께 3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판 당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붐볐습니다. 성민재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거든요. 법정 안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저는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건에서 회피했지만 지유의 증언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증인 윤지우를 법정에 출석시키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어요. 지유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증인은 박성민 이사장의 유언장 작성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네, 목격했습니다. 지유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지유는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이사장님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변호사들이 서둘러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특히 도장의 인주가 평소와 달랐어요.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도장 전문가입니까? 지유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6개월 동안 그 병실에서 일하며 이사장님 도장을 수십 번 봤습니다. 평소엔 항상 번졌는데 그날만 매끈했어요. 이어서 감정인이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도장 감정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도장은 번져야 정상입니다. 번지지 않았으니 정상이 아닙니다. 감정인이 단언했어요. 박성민 이사장의 원래 도장에는 테두리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인주가 항상 번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인주는 너무 깔끔했어요.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서 CCTV 조작서를 주장했지만 병실 벽시계 사진이 결정타였습니다. 시계가 21시 17분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에는 20시 10분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간병 기록에 따르면 21시 5분에 박성민 이사장에게 수면제를 투여했다는 기록도 나왔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위조 공모 유죄.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장남 박준호와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지유는 증인신문이 끝나고 쓰러지듯 퇴정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지유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29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유가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느꼈어요. 법정을 나서며 오도혁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승소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제가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성민재단의 기금은 원래대로 복원되었고 호스피스 장학금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사건이 종결된 지 일주일 후 장국현에게 징계 착수 통보가 내려왔어요. 오도혁은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민재단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회자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나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저는 쇼핑백에서 라일락 비누를 꺼내며 말했어요. 나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왜요? 이젠 다른 향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영이 비누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향기로만 살았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우가 인사했습니다. 지우야, 이쪽으로 와서 앉아. 나영이 말했어요. 지우는 소파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사님께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우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들었어요. 검사님이. 지우가 말을 멈췄어요. 검사님, 아니 아버지. 시간을 좀 나눠주세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29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없어서 서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열심히 키워주셔서 잘 자랐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나영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라일락 비누 향기가 거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내려다 보았어요. 어머니 생전에 사용하시던 시계였는데 몇 달 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이 시계 고쳐볼까요? 제가 말했어요. 지우가 일어나서 시계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뒷면을 열어보니 건전지가 다 닳아 있었어요. 새 건전지로 교체하자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딱똑딱 초침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은 과거를 심판하지만 가족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저는 나영과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멈췄던 시간이 이제 다시 가네요. 나영이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완전한 가족을 되찾았어요. 라일락 비누 향기와 함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던 제 인생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